오늘은 중국 유일의 여황제라 불리는 측천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하루 만에 폐위된 다른 여황제도 있기는 하지만 이름만 올렸다고 다 같은 황제가 아니니까 일단 그거는 좀 넘어가고요. 측천무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물론 이 사람이 또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악녀로 불리는 만큼 여러 가지 썰들이 많다는 건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624년 당나라에 무조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사실 630년이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나이가 정확치 않지만 어쨌든 대체로 많은 문헌에서 624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은 무, 이름은 조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목재상이었는데 이게 사업을 하는 해안이 있었던 건지 물 들어올 때 노를 진짜 열심히 저어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나중에는 그 당나라를 세운 당고조를 도와서 개국공신으로 정일품 자기를 받은 적도 있는 무사학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는 아들을 낳고 죽어버렸고, 둘째 아내를 맞았는데 이 둘째 부인이 양씨와의 사이에서 무조라는 딸을 낳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무조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예쁘고 막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막 시도 잘 쓰고 문학도 잘하고 승마도 엄청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조가 8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고 이복 오빠들이 계모 양씨와 무조를 인정하지 않아서 재산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돈도 없이 어머니와 무작정 장안으로 상경을 해서 거의 몰락의 길을 걷다시피 하다가 되게 운이 좋게 당시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왕이었던 당태종이 엄청 아끼던 장손왕후를 잃고 시리에 빠져서 각지에서 어린 소녀들을 불러서 궁녀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때 14살이었던 무조 역시 마을에서 미인으로 이름나 있었기 때문에 궁으로 불려가서 26살 연상이었던 당태종의 후궁이 됩니다. 이 당시에 어리고 꿈 많은 소녀가 황제의 후궁으로 뽑혀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이 장밋빛 꿈에 부풀었겠어요. 막 후궁으로 뽑혀 들어가면은 내가 꾸미고서 우연히 후원을 거닐다가 아주 우연히 또 황제 폐하를 만나가지고 서로 하늘을 딱 반해가지고 총애를 받기 시작하고, 내가 다른 후궁들의 시샘도 받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하는 법이니까 황제 폐하의 승은을 입고 은총으로 전부 다 물리치고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알콩달콩 황후가 되지는 못해도 정일품 후궁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마을에서 제일 예쁜 여자아이고 시도 잘하고 문학도 잘하고 말도 잘 타는 아주 그냥 엄친딸이나 다름없으니까. 근데 이 무조는 황궁에 입궁을 하고 나서 2달이 지나도록 당태종을 가까이서 보지를 못했어요. 기회가 없었거든요. 주위에는 황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늙은 궁녀들이 다 그런 거 있잖아. 살아남고 싶으면 눈 감고 귀 막고 입 막고 조용히 살아 이러면서 다 그냥 살아남는 데만 급급하니까. 게다가 이 황제의 유전자 정보 교환 스케줄이 이미 한 달 단위로 빽빽하게 차 있는 거야. 그래서 품계가 낮은 후궁이었던 무조한테는 꿈도 희망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또 아니었어요. 나름 같은 낮은 급의 후궁이라도 집안이 되게 부유하면은 태감이나 궁녀들을 매수를 해서 황제의 눈앞에 다 이렇게 들이대는 거지. 막 그 가는 루트를 미리 알아가지고, 산책로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막 눈에 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간식을 줄 때 한 번 더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겠지만, 아빠한테 유산도 제대로 못 물려받은 이 무조가 그런 돈이 있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무조는 이 황궁의 현실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집안 형편상 도움을 받기도 힘들었고, 이 애교도 없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랬는지, 얼굴이 당태종 취향이 아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무조는 제인이라는 오품의 아주 낮은 신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낮은 자리냐 하면 맨 위에 황후가 있어요. 당연히 제일 높겠죠. 이 황후 밑에는 정일품, 숙비, 덕비, 현비가 있고, 그 밑에 이품은 구빈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수위, 충이, 그래서 9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정삼품에 첩여 9명, 그리고 그 밑에 4품에 미인이 9명, 그리고 그 밑에 5품에 9명의 제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내려가야 돼요.
서열상 제인 9명 중에 제일 높은 급이다라고 해도 서열이 한 33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무조가 나름 예쁘기는 예뻤던 건지 무씨성의 예쁜이다 라고 해서 무미랑이라고 불리기는 했는데 당태종이 막 여자로 총애했다기보다는 그냥 총명함을 예뻐한 정도 였다고 해요. 당태종의 취향은 약간 온순하고 정숙하고 애교 많은 그런 취향이었던 것 같은데 무조는 애교도 없었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던 거죠. 오죽하면 사자총이라는 명말을 어디서 진상을 받아가지고 길들이려고 했는데 이 말이 너무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제대로 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명말을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무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3가지만 주십시오. 철채찍, 철퇴, 비수만 주시면 일단 철채찍으로 휘둘러서 가죽이 벗겨질 때까지 때려서 복종을 시키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철퇴로 머리를 내려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수로 목을 찌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태종이 이걸 듣고 너무 놀라서 그 이후부터 무조를 찾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무조는 승은을 잊지 못했고 오히려 무조의 친구이자 굉장히 순종적이었던 성격의 서해가 총애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꼈던 장손왕후를 닮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죽고 나서 정일품 현비까지 오르게 됩니다. 친구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이 무조는 무려 12년 동안 제인의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 아이도 낳지 못하고 그냥 이제 밑바닥에 있었던 거죠. 얼마 뒤 태종이 사망합니다. 근데 이때 당나라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이를 낳지 못한 후궁은 절로 가서 비구니가 되어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수절하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실의 관습에 따라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감업사라는 절로 들어가 천조라는 법명을 가진 비구니로 지내게 됩니다. 이때 무조의 나이가 25살이에요. 이렇게 창창한 무조의 인생이 비구니로 끝나는가 했는데 놀랍게도 얼마 뒤 다시 황궁으로 들어와서 후궁이 됩니다. 이 일의 전말은 태종이 죽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태종에게는 서자까지 포함해서 1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장남 이승건은 원래 황태자였는데 이 중신 암살 시도를 했던 게 발각이 돼서 황태자위에서 폐위가 됐고 그 다음에는 사남 이태를 또 황태자로 올렸는데 행실이 좋지 않아서 또 폐위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황태자가 된 사람이 바로 9번째 아들인 이치였습니다. 근데 이 이치가 아버지 이세민의 병문안을 갔다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던 아버지의 후궁이자 4살 연상인 무조를 보고 첫눈에 뿅 하고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 당태종이 죽고 무조는 감업사에 들어가고 이치도 왕이 돼서 열심히 나라를 안정시키다가 태종의 분향차 감업사에 딱 들렀는데 무조를 보게 된 거지. 근데 거의 무슨 전 여친 떠올리는 것처럼 갑자기 확 그리워진 거야. 아 맞아 내가 예전에 무조를 좋아했었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그 눈빛을 본 무조는 기회를 놓칠 수 없죠. 거기서 이치를 꼬시게 됩니다. 이제 이치가 황궁으로 들어가고 나서 편지를 하나 보내요. 시를 지어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편지 내용이 또 구구절절이에요. 어떻게 썼냐면 붉은색과 푸른색이 혼동될 정도로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그대를 그리워하다가 얼굴도 초췌해지고 몸도 허약해졌습니다.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상자를 열어 눈물로 얼룩진 저의 붉은 치마를 보세요. 넘어가죠. 넘어가. 오랜만에 봐서 너무 애틋한데 그 여자가 내가 그리워서 아주 그냥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무조를 잊지 못했던 이치는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고 싶어 했고 근데 또 왕이 나는 이 여자를 갖고 싶다 라고 해서 그냥 막 들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뭐 아빠의 여자이기도 했고 이미 황후도 있었고 후궁도 있었고 눈치가 좀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황금 타이밍이에요. 이 무렵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고종의 부인 황후 왕씨랑 아들을 이미 낳은 후궁이었던 숙비 소씨 사이에 암투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왕황후가 고종의 총애를 너무 받고서 날뛰는 소숙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종이 잊지 못하고 있던 여인인 무조를 불러들이기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조는 다시 고종의 명으로 후궁이 되어 651년 환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우를 잡으려고 호랑이를 부른 격이에요. 지금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 왕황후는 본인이 지금 최악의 수를 뒀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무조도 지금 막 들어갔잖아. 자기는 세력이 없잖아. 근데 왕황후가 불렀는데 막 난 이치가 날 좋아해 막 이러면서 날뛰면은 둘이 합심해서 나를 제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왕황후의 비위를 엄청 맞춰줍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뭐 약간 전 여친 같은 거고 제가 어떻게 황후마마께 이런 식으로 엄청 겸손하게 군 거야. 그러니까 왕황후가 이 무조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리고 숙비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편인 무조가 어느 정도 권력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고종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서 이 무조를 정입품 소위에 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 입궁한 지 1년 만에 바로 아들을 떡하니 낳습니다. 그리고 정일품 신비에 봉해집니다. 이후에도 아이들을 줄줄이 낳아서 고종 이치에게는 총 12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7째부터 막내까지 전부 다 이 무조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총 4남 2녀를 둔 거죠. 이 4명의 아들은 순서대로 이홍, 이현, 이단이에요. 둘째랑 셋째랑 이름이 같아요. 하지만 한자는 달라요. 두 개 다 이현이에요. 그리고 딸은 안정공주랑 태평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도 많이 낳았고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충분히 황궁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무조의 야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황궁 안에서 왕황후에 대한 평판이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왕황후에 반대하는 궁인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때를 노리고 황후까지 끌어내리기로 해요. 그리고 얼마 뒤 무조가 첫째 딸을 낳은 날 이제 아이를 되게 좋아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던 황후가 무조의 처소에 와서 딸을 막 너무 예쁘다 나도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딸을 다 보고 갔는데 잠시 후에 고종이 딸을 보러 왔는데 딸이 죽어있는 거야. 그래서 고종이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무조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주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황후가 공주를 보고 갔는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로 황후가 죽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2가지 설이 있어요. 가능성이 높은 건 영아급사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냥 갑자기 아이가 죽는 돌연사 당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타이밍이 황후가 공주를 보고 난 뒤에 고종이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공주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조가 황후를 폐위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직접 목 졸라 죽인 뒤에 시신을 이불로 덮어두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자신의 딸을 잃은 황제는 매우 화를 냈고 이후에도 황후가 뭐 자기든지 무조든지 누군가를 저주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황후를 폐서인시키고 무소위를 황후로 삼으니 이때가 655년 고종이 28세 무조가 32세 때입니다. 무조가 황후가 되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 공신들이 목숨을 걸고 이 무조를 황후로 올리는 일에 반대한 거예요. 이 무소위는 목재상의 딸이다. 신분이 애초에 너무 비천하다. 거기다가 선왕폐하인 태종의 여인이었는데 지금 이 여자가 황후로 올라가면 황실 족보가 개족보가 되는 거다. 황후로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땅에다가 머리를 막 찧어가면서 반대를 하는 거야. 심각하죠. 근데 이거를 무조가 저 뒤편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결국 무조는 황후가 됩니다. 이 고종이 약간 심약한 사람이었어.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가 나 황후 해야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치. 자기 아니면 없지. 이렇게 해가지고 황후가 결국 된 거야. 근데 이 무조는 황후가 되고 나서도 고종이 가끔 이제 좀 정원에 구금이 되어 있던 왕부인과 소숙비를 한 번씩 그리워했어요. 황후, 왕황후, 소숙비 이러면서 그리워한 거야. 열이 받죠. 그래서 분노해서 이 왕황후와 소숙비에게 곤장 100대씩을 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팔다리를 잘랐는데 이때 소숙비가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니까 무조가 술 항아리에 가두어서 죽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팔다리도 없이 취한 귀신이 감히 나를 찾아올 수 있나 보자 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우, 살벌해요.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죽을 목숨 저주나 더 퍼부어보자 싶었던 건지 소숙비는 죽으면서까지 다음 생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고 너는 쥐로 태어나서 내가 반드시 너를 산채로 물어 뜯어버릴 것이다 라면서 저주를 합니다. 근데 무후도 요거는 조금 찝찝했나봐요. 그래서 궁에서 고양이를 기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고 냉정하게 정적들을 다 제거했던 무조는 황후의 자리에 올라서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친정에 합리한 걸 이유로 황후에 반대했던 그 공신들 있죠. 이 공신들이 막 황실을 뒤흔들 정도로 위세가 엄청났거든요. 이 원로 대신들, 공신들을 한 20명 정도를 전부 다 정치 공작을 통해서 죽이거나 귀양 보냈어요. 그렇게 고종의 신임과 총애를 얻어서 정치적인 힘까지 얻게 된 무후는 병약했던 고종이 두통으로 인해서 정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자 자신이 대신 정치를 합니다. 그렇게 675년에 아예 수렴청정을 선언하고 자신을 천후라고 부르게 하면서 실권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황후가 된 바로 다음 해에 황태자였던 이충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장남이었던 이홍을 황태자 자리에 앉혔으나 금방 내려오게 되는데 이유는 이 황태자 이홍이 소숙비가 낳았던, 그러니까 그 이홍의 이복자매인 의양공주와 선성공주가 유폐가 돼서 시집을 가지도 못했던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를 주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매우 못마땅해 했던 무후에 의해서 황태자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독살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썰이에요. 독살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홍이 사망한 뒤에 고종과 무후가 크게 슬퍼해서 이홍을 의종, 효경 황제로 추존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그냥 황태자가 과로사했다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측천무후라는 인물이 워낙 이게 또 독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도 독주를 마셔서 죽게 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지배적이긴 해요. 어쨌든 사망한 태자 이홍의 나이가 겨우 2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고종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예 국사를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였던 이현을 태자로 임명하고 아예 그냥 왕 자리를 양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둘째도 좀 똑똑했어. 이현 역시 영리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으며 사망한 이홍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무후는 이 이현을 당연히 휘둘러야 되잖아요. 자기가 정권을 다 장악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황태자랍시고 나는 이제 어머니 말씀 듣지 않을 겁니다. 제가 황태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하지 말고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저 사람은 올리고 저 사람은 깎아내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는데 충고랑 경고를 아예 듣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 이현은 무후의 숙청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자가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둘의 대립이 점점 심해집니다. 대립이 심해졌다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숙청당하겠죠. 그래서 무후는 태자가 사생활이 문란할 뿐만 아니라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뒤에 동궁을 수색하니까 숨겨진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후에게 불만을 품고 모반을 도모하려고 했다라는 혐의를 받아서 서인으로 강등되어 유폐됩니다. 그리고 이 이현의 둘째 이현의 아들 3명도 같이 이제 유폐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한자를 쓰는 삼남 이현이 또 있죠. 근데 이 타이밍 좋게도 이때쯤 고종이 사망하고 바로 이현을 황제로 올리는데 이 이현이 바로 중종이에요. 근데 이 중종이 다른 형제들이랑 다르게 정치에 큰 관심도 없고 야심도 없었어요. 근데 저하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형들 2명이 지금 엄마한테 조금 대들었다라는 이유로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딱히 반항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중종이 크게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장인을 재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올리려고 하니까 측천모가 여기다 대고 화를 낸 거예요. 왜 재상을 네 맘대로 결정하냐. 안 되겠다, 너 혼좀 나야겠다. 그러더니 황제 자리에 오른 중종을 마음대로 끌어내립니다. 그게 중종이 황제가 된 지 55일 만의 일이에요. 그리고 중종을 여릉왕으로 강등시켜버리고 결국 무후에 사남인 상황 2단을 예종으로 즉위시킵니다. 고종이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중종이 내려왔을 때 이 축천무후의 나이가 61살이에요. 61살. 근데 이 집착이 점점점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예종을 올리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반대파들의 저항을 이제 진압하고 반란도 진압하고 자기 권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있었던 일들 중에 꽤 유명한 게 당시 좌천을 당했던 이경업 또는 서경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이름도 아니고 성씨가 왜 두 개로 나뉘어지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 서경업 집안이 서씨 집안이에요. 서씨가 맞는데 할아버지가 당왕조의 무장으로 굉장히 출세를 해서 왕한테 인정을 받은 거야. 그래서 국성인 이씨를 하사받은 거예요. 아무튼 이 이경업인지 서경업인지가 측천무한테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어서 폐위당한 중종을 복위시키자라는 명분을 내걸고 일종의 중종 복위 운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양주에서 봉기를 일으켜서 한 10만 명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이경업의 난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무측천 만만치 않아요. 그동안 무신 세력들을 열심히 포섭을 해둔 덕분에 모든 무신 세력, 그러니까 한 30만 명 정도가 우르르 몰려가고 서경업이 난을 일으킨 지 40일 만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690년 예종에게서까지 황위를 넘겨받아서 국호를 주로 바꿔버리고 수도를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깁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자기 아들들을 다 끌어내렸어요. 황태자 2명 끌어내렸죠? 왕 2명 끌어내렸어요. 지금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당의 3대 황제 고종 이치가 죽고 왕이 2번 바뀐 뒤에야 6년 만에 무씨 황조가 다시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무후의 나이 67세. 당나라는 이연이 왕조를 만든 지 72일 만에 잠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무주시대, 무주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과거 당태종이 있었을 때 이 이세민이, 당태종 이세민이 신라에서 선덕여왕이 즉위하니까 신라는 여인이 왕위에 있어서 남들이 우습게 보는 거다. 차라리 그냥 당나라 황실 종친 한 명 보내서 왕위를 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비웃습니다. 그렇게 선덕여왕을 비웃었던 이세민 왕조가 그의 아내였던 무후에 의해서 51년 뒤에 무측천으로 즉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가 된 무측천은 반대파를 매우 엄격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공포정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뭐 부정부패, 명령불복종 뭐 이런 거 근무태만 전부 다 가차없이 좌천시키거나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공포정치를 했으면 굉장히 백성들도 무서워했을 것 같잖아요. 여자가 왕이 되더니 아주 그냥 나라가 말세야 말세 이럴 것 같은데 특이하게 또 민심을 굉장히 잘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면 한 지방에 엄청 또 부패하고 악명 높은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들을 싹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관리가 자리가 비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 능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스스로를 추천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무측천이 관리들을 지방에 파견을 해가지고 과거에 응시한 경험이 없는 선비들과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임시직으로 전부 다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만 하면 정식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거죠. 그리고 요때 이 무측천이 매우 신임하면서 최측근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그 사람 적인걸입니다. 고종 시절에 대법관 일을 굉장히 잘해서 나중에는 관리들을 감시하고 탄핵하는 일인 시여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무측천이 즉위한 뒤에는 우리나라 영의정과 다름없는 재상이 돼요. 그래서 무측천이 만약에 자기 의견이랑 적인걸의 의견이 만약에 갈린다. 그러면 자기 의견을 굽히고 적인걸을 따랐을 정도로 아꼈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논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아들을 황태자로 삼을지 자신의 조카를 황태자로 삼을지에 대한 일이었어요. 무측천이니까 무씨 왕조가 새로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왕이 무씨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 핏줄인데 이씨성을 가진 아들이어야 되는지 이거를 좀 헷갈려 했던 거예요. 누구를 올려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무씨 집안의 조카였던 무승사와 무삼사는 태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관리들을 다 구워 삶아서 자기들을 지지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적인걸은 그냥 직언을 해버립니다. 고모와 조카가 더 가까운지 어머니와 아들이 더 가까운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태자 삼으면 후손 길이길이 폐하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겠지만 조카를 태자로 삼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고모를 모시는 제사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무측천은 능력 있는 재상들을 발탁해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조정을 관장하며 당태종의 정관의 치를 잇는 무주의 치라고 평가할 정도로 안정적인 치세를 펼쳤어요. 정말 안정적이었어. 백성들도 밀란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 이 당시에.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무측천, 이 무측천도 아니야. 측천무후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악녀다. 맞다. 그 어린 남자들 엄청 좋아했던 그 여자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무측천이 실제로 말년에 황궁 내에 공학부라는 기관을 두고 한 20살 안팎의 미소년들을 한 72명 정도 모아다가 자기 잠자리 시중을 둘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당시 나이든 황제가 어린 소년, 소녀들과 동침을 하면 그 기운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일종의 양기 보충이었던 거죠. 근데 진짜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실제로 측천무후는 나이가 70이 넘었음에도 30대 같은 피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늙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나이가 들어서 80을 넘긴 무측천은 705년 11월 26일 중종과 예종, 공주 그리고 대신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죽으면 고종 옆에 묻되 황제의 칭호를 없애고 황후로 부르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 비석에는 아무것도 새기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죽였던 왕황후와 소숙비 그리고 저수량 등의 대신들을 전부 다 사면하라 라는 유지를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향년 81세였습니다. 그래서 묘비가 있는데 아무것도 써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자비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커다란 이 비석은 무자비라고 하여 자신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후세의 사람들에게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무측천 그리고 측천무후에 대한 평가는 남자에 미친 가혹한 악녀였다라는 평과 야망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걸 모두 다 이룬 데다가 백성들에게 오히려 선정을 베푼 왕이었다라는 평가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 측천무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